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쌤튜브 고등학교 한국사 길진봉입니다. 자,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차 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려 멸망 이후 이제 조선 건국부터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국권 피탈까지의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과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기가, 우리가 오늘 짚어볼 시기가 사실상 조선의 전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도 어쨌든 조선 왕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조선의 거의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다시 전근대와 근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 보통 근대라고 하는 부분이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등장한 부분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개항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근대와 근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전근대는 다시 외란호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조선 전기부터 하나씩 중요한 흐름과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왕들은 보기와 같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까지죠. 자, 이 왕들 중에서 조선 전기의 주요 왕이라고 한다면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있어요. 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전기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조부터 보죠.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고려 말에 굉장한 장군이었고요. 조선을 건국한 인물인데 태조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조선을 세웠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전과 같은 급진계합파와 함께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 조선을 세운 인물이죠. 사실상 근데 조선 전기 때 정치적으로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태조보다는 그 아들이었던 태종입니다.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원래 세자가 아니었는데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인 정종을 허수아비의 왕으로 잠깐 세웠다가 이제 본인이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데요. 이 육조 직계제가 이제 태종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조는 조선의 행정관청이에요. 그리고 육조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던 게 바로 의정부라는 기구인데,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조선의 재상이라고 하죠. 높은 신하들이 모여서 국가의 주요 정치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를 패스하고 육조가 직접 왕과 소통하도록 만든 게 바로 육조 직계제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킨 거고요. 이게 무슨 의도냐? 재상들의 힘을 빼서 왕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원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정도전의 대한 그런 악감정, 그렇죠?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의정부 신하들의 힘을 빼야겠다라는 그런 이 태종의 이런 생각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직접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크게 행사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날의 신분증에다가는 이 호패법도 실시함으로써 인구 파악하고 세금 수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단단하게 다졌고요. 이 단단한 이 왕권의 기반을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죠. 세종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정말 역대급 업적을 남기게 되죠. 우리 역사상 올타임 레전드 황제가 아닌 왕인데 올타임 레전드 군주가 바로 이 세종이죠. 세종은 굉장히 소통을 중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태종과 달리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의정부의 힘을 다시 조금 키워줬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소통하고 왕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이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집현전의 설치입니다.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 설치해서 굉장히 다방면의 업적을 남겼고요. 또 세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걸 빼놓을 수 없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거. 군사적으로도 많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왜구의 소굴로 지목되었던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군육진을 개척을 해서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에 원형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세종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이후에 문종이 즉위를 하는데 문종이 금방 사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단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죠. 이 야심만만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조는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이제 왕위에서 밀어내고 이제 자기가 세조로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세조는 여러모로 이제 태종,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과 좀 비슷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단종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이제 단종을 위하던 신하들이 집현전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소통보다는 왕권 강화에 굉장히 주력을 했던 인물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가장 중요한 법전이죠. 이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된 이 경국대전은 언제 완성되냐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자, 고려의 성종처럼 조선의 성종 역시 조선의 체제를 어느 정도 완성시킨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는 거. 조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전이 바로 이 경국대전이죠. 요걸 이제 성종 때 완성해서 반포를 했고요. 집현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홍문관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성종은 여러모로 조금 세종과 약간 비슷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을 대거 책봉을 했는데 이 공신들이 성종 때 가니까 너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이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들을 등용을 합니다. 새로운 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림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지방에서 학문 연구에 주력하던 이 사림들이 중앙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구나. 공신과 사림 세력 간의 대립의 김새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신 세력은 이제 이후에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고 이 훈구와 사림 간의 대립은 연산군부터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지속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화라는 것이 여러 번 발생했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화에서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지방에서 든든한 세력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이 사림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조 때 가면은 사림들의 세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림들이 자기들끼리도 이제 학문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제 파를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이 출현을 합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출발해서 남인, 북인도 나눠지고요. 노론소론도 나눠지고 그렇죠? 붕당이 막 나중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사림들은 훈구를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지만 붕당을 만들어서 다시 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고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걸 우리가 흔히 양난이라고 하는데요. 외란과 호란을 합쳐서 양난이라고 하죠. 자, 외란과 호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 그리고 전국의 의병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군 덕분에 조선과 명의 일본을 상대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나라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명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이 만주에서 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같이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호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명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세력을 키운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누르하치의 주도로 말이죠. 그래서 명과 신흥 국가인 후금 사이에서 이 외교적 포지션을 이제 조선이 고민하는데 광해군,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쳤어요. 근데 이 중립외교에 불만을 품고 서인 세력이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밀어내죠. 그리고 서인과 인조 정부는 친명배금 정책을 전개합니다. 명나라랑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이죠. 이것은 이제 당연히 후금의 분노를 몰고 왔고요. 후금은 정묘년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선은 결국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는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이 패배한 거긴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선이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었는데 문제 그 이후였습니다. 1646년 갑자기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했어요. 그전까지는 칸이었거든요.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에게 야 이제 우린 브라더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재정립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군신관계를 청나라가 조선에게 요구한 건데 바로는 명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조공채권관계. 그래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 그리고 무슨 너네랑 우리가 군신관계야. NO! 이랬더니 바로 이제 청의 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끌고 병자년에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처절하게 패배를 했고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해서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과 명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때 당한 굴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효종 때 대두됐어요.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죠.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난이고요. 자, 조선 후기를 우리가 또 이제 쭉 볼 건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광해군과 인조 그리고 영조와 정조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일단 중요한 게 중립외교예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외란을 겪은 광해군은 전쟁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후군과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했지만 결국 인조 반정으로 쭉 갔고, 인조 정권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친명대금 정책을 쭉 전개하다가 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욕적으로 이제 청과 군신 관계를 맺는 엔딩을 맞이하게 됐죠. 이후에 이제 조선 내부적으로는 붕당 간의 다툼이 굉장히 극심해졌어요. 특히 현종 때 예종 그리고 숙종 때 정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환국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붕당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했던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서로 간에 못 죽여서 안 달라는 그런 붕당 정치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진 거예요. 붕당 간의 싸움이 너무 심하고 어지러우니까 영조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조는요, 숙종의 아들이었던 영조는 이 붕당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 붕당 부분 없이 균등하게 인재를 등용한다는 이 탕평 정치를 표방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이 탕평 정치는 그 손자인 정조에게로 이어집니다.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할아버지 영조보다 더욱더 강하게 이 탕평 정치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학술 연구기관인 규장과 그리고 국왕의 친위 부대였던 장효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조가 설치 그리고 강화를 하면서 왕권을 다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개혁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신도시로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도 했죠. 조선 후기에 가장 유능한 군주를 꼽자면 바로 이 정조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조가 40대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는 바람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이후에 1800년대 들어와서 외척, 왕비 쪽 가문이죠. 외척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정치를 휘두르는 이 세도 정치 기간이었고요. 이 시기에 이제 수치제도죠. 삼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삼정의 문란,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봉기와 같은 대대적인 농민봉기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근대 전반적인 흐름들 쭉 살펴봤고요. 개항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볼 건데요. 시기별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고종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을 했죠.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치개혁을 전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 경복궁도 만들고 비변사도 타파하고 그쵸? 세도 정치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민생을 안정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흥선대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역시 바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죠. 그래서 프랑스를 상대로 병인양요,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는 신미양요를 함으로써 이들의 통상수교 요구를 무력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1870년대 들어와서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종이 1873년부터 친정,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고 이제 조선의 이 대외관계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75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조선이 본격적으로 개항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거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하는 계기가 됐고요.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해안측량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래서 개항을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시작이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때부터 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80년대 들어오면 이제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요. 동도서기라는 온건한 스타일의 동양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온건한 스타일의 개화를 추진하는데요.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화, 근대화죠. 이 근대화 자체에 반발한 구식군인들이 주도했던 임오군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화 방식에 대한 반발이죠. 더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김옥균 등이 일으킨 갑신전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근데 모두 누가 진압했냐면 모두 다 이 청나라가 진압을 했고요.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 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청과 일본 간의 세력 대립이 조선 내에서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결론은 1890년대에 나게 됩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벌어진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조선의 패권을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자 이에 분노한 일본이 을미사변이라는 만행을 저질러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이 조선 내에서 러시아 입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아간 파천하고 1년 후에 다시 궁궐로 돌아온 고종은 자주국임을 표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이름을 바꾼 거죠.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 대한제국에서 굉장히 강했고 일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면 이 러시아를 꺾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904년의 러일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제국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인인 러시아를 상대로 난쟁이 일본이 이길 수 있겠냐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일본의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놀랍게도 일본이 이기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이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할 준비를 마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 바로 요 인물이죠.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하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대한제국과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호국이 된 거예요, 대한제국이. 이 을사늑약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호소를 합니다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요. 내정 간섭을 더 노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미칠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일본은 1910년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완전히 흡수하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맥락과 주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선 건국부터 국권 피탈까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 키워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차시, 이제 3차시 마지막입니다. 3차시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흐름,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